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5년까지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밤늦게라도 2시간 꼭 책을 읽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읽고 책을 읽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저는 밥 손가락 입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면서 책을 또 읽고, 줄을 긋고 메모하고 필사하고, 이런 훈련을 한다면 이게 쌓이고 모여서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책 쓰는 재료가 돼서 책을 쓰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0분 앉아 있으니까 읽다 보니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심한 거예요. 제가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었냐면,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두 번째는 부의 품격.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죽을 때까지 지치고 싶다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출판 기획을 하신 분이니까 책을 되게 잘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저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완독해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한 권이라는 것은 일일이 줄을 꺼가면서, 제가 지금 요즘 책을 그렇게 읽거든. 줄을 꺼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메모하고 또 그걸 다시 돌아와서 또 재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제가 그걸 읽기도 하고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몇십 페이지 이렇게 조금씩 단락단락 읽은 건 있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오늘의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기획했던 그 책 중에서 3P 바인드에 관련된 책을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효인 대표님의 책을 기획하면서 그때 마침 거기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독서 모임에 와서 한번 참여해 달라고. 그래야만이 나에 대해서 알고 기획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 시간이면 꿀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밤에 그 새벽에 정말 그 꿀잠 자는 시간에 제가 억지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거기에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것도 겨울이었거든요. 그 깜깜한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80명 이상.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6명씩 조를 짜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가족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토론하는 걸 보고 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5년까지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때 5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마 최고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철학 공부도 했고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푸코 강의도 듣고 칸트 철학 공부도 듣고 소크라테스 공부도 하고, 정말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조건 독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꼭 독서를 하십시오. 그 독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저처럼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나는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다 해서 하고 싶은 말이, 키워드는 딱 이겁니다. 배우기만 하지 마라. 배우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은 지식인이 불과합니다. 지식인이 됨과 동시에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인이 되자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정원이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그 꽃은 언제 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멈추지만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삶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독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야말로 판타지의 학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책 속에 숨은 진주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처음에 줄을 끊겠죠. 아무 생각 없이 줄 거예요. 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좋은 문장이구나 하면 줄을 끊죠. 근데 줄도 안 끈 사람 참 많아요, 사실은. 줄을 계속 끊다 보면 나중에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죠? 그 자기 생각을 여기다 메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저는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편하다. 하지만 두려움 없는 자기 점검을 통해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삶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럼 이게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지금 사실 이게 반은 자른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른 데서 배웠던 지식을 총합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앞에 첫 번째 왼쪽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결과물까지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밑줄 긋고 자기 생각 메모하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제독하는 겁니다. 저는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제독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또 메모한 것도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다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휘발유성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 속에 숨은 진주를 어떻게 또 찾냐면 읽다 보면 이런데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문장력이 늘어납니다. 어휘력도 늘어나고. 네.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만의 언어로 고쳐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능력이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게테와의 대회에서 나온 책에 제가 요 문장을 읽고 여기 보면 철학가는 별개로 자연적인 인간의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때 가장 번성하는 것이지. 이 문장 속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글을 제가 나만의 언어로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여기 밑에죠. 이걸 좀 더 제가 크게 확대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술과 학문은 철학과는 별개로 자연적인 인간의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때 가장 번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신을 지향하는 데 꼭 들어맞는 개념이다. 나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늘 자유로운 관점을 견지해왔으며 건강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꾸준히 확장시켜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줄에 이 게테가 쓴 말인데 제가 오른쪽에 쓴 이 글이 게테의 글인가요? 아니죠. 이건 이제 제 글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력을 넓혀 가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이 글쓰기가 정말로 길어지면서 풍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제가 일어났냐면 이건 지적 자본론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놨죠.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온갖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옆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제 글을 새로 창조한 거죠. 한번 볼까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이돌라에 휩싸여 올바른 지식을 볼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든다. 이돌라는 편견입니다. 그죠? 사람은 왜 자주 오류를 범하는가? 판단력 부족에서 오는 걸까? 인식의 결핍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보면 판단력 부족과 인식의 결핍은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공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인식의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자성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꾸준히 제 방식대로 한다면 줄을 긋고 메모하고 필사하고 이런 훈련을 한다면 이게 쌓이고 모여서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책 쓰는 재료가 돼서 책을 쓰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팅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건, 6건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많을 때 8권. 그럼 8권 하면 하루 종일 미팅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건에 1시간이, 적어도 1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밤늦게라도 2시간 꼭 책을 읽어요.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정신력으로 일어납니다. 나를 채찍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필사했던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은 문장 같은 거 메모했다가 작은 수첩에 적어서 차 안에 항상 놔둬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서도 그걸 잠깐 1분, 2분이다 꺼내서 그 문장을 읽고 외웁니다. 미팅하러 외부에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못하게 길이 뚫려가지고 30분 일찍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카페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기도 하고, 밥 먹는 시간, 저 혼자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 책을 펼치면서 밥 손가락 입에 넣고 웅글웅글거리면서 책을 또 읽고, 이렇게 또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읽었다고 보면 되죠. 제가 몇십 년 동안 책을 그렇게 단 한 권의 책도 완독을 안 했는 사람이 읽려면 그야말로 내가 지금 헬스장 가서 10kg도 못 드는 사람이 갑자기 50kg 들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헬스장 계속 꾸준히 계속 운동하면 나중에 10kg가 15, 20, 30, 40, 50kg 들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력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근력이 붙기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물론 본인이 의지가 강하다면 이런 방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세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와서 직원들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단 한 권의 책도 완독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기획하러 그 독서 모임 갔다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내가 각오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원이 한 20, 30명 앞에서 그렇게 각오하고 선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가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만약에, 또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 보면 내가 너한테 돈을 30만 원 줄게, 50만 원 줄게,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포하고 책을 읽는데, 그때 제가 청소력이라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이에요. 지금 읽으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책이거든요. 그걸 읽는데 열흘 걸렸거든요. 어떻게 읽었냐면, 책상에 각오를 하고 다 읽으려고 앉았다 보니까 10분 앉아있으니까 읽다 보니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깨가지고 또 읽다 보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 자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 뒹굴다가 몇 번 그 다음에 엉엉 기다가 그 다음에 서서 아장아장 걷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독서도. 그래서 그 기간만 여러분들이 책을 내가 5권에서 10권 정도 있는 그 기간만 여러분들이 꾹 참고,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면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세요.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든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제가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었냐면 5권에서 10권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잠은 안 오는데 좀이 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물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각오를 합니다.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혼자 집에 앉아서 내가 무조건 내가 억지로 참아서라도 1시간은 내가 버티고 읽어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딱 앉아서 읽었다고 생각하고 딱 시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게 몰입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니까 되네. 그때부터는 1시간은 기본이고 보통 2시간 이상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1권, 2권, 3권까지 읽는데, 저는 남들이 읽는 거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철학책 읽을 때 처음 그렇게 저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읽으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두 권, 세 권씩 읽거든요, 일주일에요. 만약에 책 읽는 권력이 안 묻는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책을 쓰고자 한다면,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이 만약에 자기계발서 중에서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다.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최소한 30권에서 50권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독서법을 쓰고 싶다. 마찬가지로 30권에서 50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전공한 것도 없는데 뭐 쓰지? 그런 사람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책 읽는 습관, 꾸준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하고, 그리고 필사, 그렇게 몇 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서법 책도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법 책을 쓰고 싶다. 1,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그런 그 노하우나 경험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또 따로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한 30권에서 50권 읽어보세요. 사실 독서법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의 경험.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경지까지 올라왔더라.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만을 느끼고 경험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지원하면 되거든요. 독서법 책은 독서법 전공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독서법 전공이 있어요? 시간관리 전공이 있나요? 과가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한 책 중에서 본궤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아요. 30세 나왔거든요. 그 저자가 원래는 안경점에서 일을 하면서 안경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주식을 잘못 손대가지고 10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살을 못하게 된 거죠. 안 한 거죠. 와이프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스리피 바인드라는 그 교육회사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독서도 배우고 본인이 직접 미친 듯이 읽으면서 강의하면서 하다가 그 경험을 토대로 본궤적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식당 일을 하든, 내가 커피숍에 일을 하든, 내가 알바를 하든, 알바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제목이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실 저자가 항해수 작가입니다. 그분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보아하니 절대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틀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나 어린 나이를 갖고 무슨 책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딱 두 가지만 항상 물어봐요. 책을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책을 쓰고 싶으냐, 이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딱 물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 백수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목소리도 아주 그냥 뭐랄까 도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백수인데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무슨 책을 쓰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저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딱 직격탄을 날렸죠. 그럼 쓸 수 없어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딱 보더만은 그때 그 사람이 그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표님, 사실은 제가요 7년 동안 알바를 했는데 7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제가 온갖 진상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바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막 알바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마다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 그럼 이거를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 이 컨셉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교훈계 1위를 했고, 자기개발 분야에.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가 한 90만 정도 되는데 한 번 업로드 되면 2, 3일 안에 20만, 30만이 조회수가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죠. 하다 보면 그때 어떤 해결책도 나오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도 나오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음에 내가 기억해뒀다가 책 쓸 때 써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휘발유성처럼 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카톡에다가 바쁘면 한두 줄 딱 키워두면 적어놔요.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이 SNS, 저는 인스타를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짧게 인스타에 맞게끔 써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책을 쓸 때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기억이 나니까.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2년 전 300밖에 안 됐어요. 팔로우가.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일거양득이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책을 쓰는데 많은 재료를 축적해서 좋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막 이 글을 읽고 좋으니까 좋아요가 많이 붙고 팔로우가 많이 생기면서 지금 전 7,000이 넘거든요. 팔로우 수가. 2년 동안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반 동안 축적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이걸 다시 소환해서 쓴 책이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지치고 싶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희망적인 독서를 할 수 있고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책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어때요? 즐겁게 책을 읽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조차 없으면 이거 읽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독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일주일 남겨놓고 동료 제수가 부른 스테스 코러스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 젊은 제수에게 방금 부른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젊은 제수가 아니 일주일 뒤면 죽을 텐데 지금 이 노래를 배워서 뭐 하겠어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50살이 남은 당신의 배움과 나의 배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네 라고 했답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노인이 딸 같은 여자와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한 그림이라고 당황을 하죠.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터스 코리아 대표이자 6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나는 죽을 때까지 지치고 싶다의 저자 양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이 너무 좋아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책을 수없이 읽고 다년간 철학 공부를 한 게 답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깨닫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문이라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배우는 공부와 나의 상식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 잠들지 않는 삶, 그리고 나에게 캐묻는 삶, 검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서양 철학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가 기본 정신이고, 예를 들어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서양 철학에서는 소금과 물을 나누고 그 소금을 다시 나트륨과 염소로 나누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동양 철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양 철학의 대가인 공자나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주승만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양 철학 책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포근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철학을 해야 하는가? 자신이 모르는 행복은 가능한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성과 감정은 둘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계의 본질이나 형이상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철학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소와 소피아를 합성으로 만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죠. 이게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 곳에 쓰나 저작거리에 쓰나 아무나 붙잡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누군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이 명언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알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 손바닥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시간과 공간을 유추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손바닥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100%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논점을 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또 반증하고 투쟁하며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일주일 남겨놓고 동료 제수가 부른 스테스 코러스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 젊은 제수에게 방금 부른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젊은 제수가 아니 일주일 뒤면 죽을 텐데 지금 이 노래를 배워서 뭐 하겠소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50살이 남은 당신의 배움과 나의 배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장자가 말했잖아요. 삶에는 끝이 있으나 알면은 끝이 없다고. 인간의 삶과 생명은 유한하지만 지식은 무한하다고. 이 여성은 누군가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역사적으로도 악처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아내의 잔소리를 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붓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화가 잔뜩 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물을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자연이 이치거늘 그게 뭐 그리 화가 날 일인가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가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겼죠. 하는 것이 좋다.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삼파술, 문답법이라고도 하죠. 이 삼파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파술은 대화를 이용해서 내면에 잠재된 진리를 꺼내라는 방법으로 인간이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아주 잘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그 과목만 잘할 뿐이지 선생님보다 모든 지식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칸트 순수 오sun 개념을 해겔이 어떻게 비판했지? 쇼펜하우의 생철학이 실존주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줄래? 라고 질문했을 때 그 학생은 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행의 원인은 바로 무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참된 삶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삼파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정이냐? 라고 소크라테스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지식이 뛰어나다는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대답이 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병원을 앓고 죽어가는 친구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부정이냐? 라고 했더니 부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것도 부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거짓말하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 이제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이 정의인지 부정인지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삼파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세기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철학가인 미셸 푸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저는 푸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푸코의 법전을 읽어보면 정신병리학과 심리학에서 의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발표가 우리는 정신병리학과 정신의학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사회 질서, 정상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권력화돼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와 다르거나 어긋나면 그것을 병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사실 나도 미쳤는데 너도 미친 것 같은데 너는 좀 가둬놔둬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칸트와 데카르트의 풍속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틀이 인간 자체의 본성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의 질서고 이 질서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못 본 것이기 때문에 너 의사에 반해서 내가 뜯어고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칸트고 우리 모두가 데카르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때 화가 안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제 신기가 불편한 것은 제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독재자고 이의제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철학은 정상과 비정상의 위험한 경계를 타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을 한 게 아니고 니체가 말하는 교양속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속물은 지적 허영심만 가득 채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책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이 쌓아놨는데 자기 삶에 변화는 없고 그것을 마치 장식물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칸트 철학 공부하고 니체 사상 배우면 뭐 하냐고요. 자기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자기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무섭고 두렵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니체가 진리의 적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진짜 미친 사람이고 진짜 무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동기는 좋았잖아. 그럼 동기가 좋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동기가 좋았으니까 너 그거 받아들여야 돼. 이걸 존 스튜어트 밀이 들으면 그걸 왜 네가 증언이라고 말하겠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책을 보면 자유주의, 정치학, 윤리학, 공리주의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서 선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한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더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기독교나 사회주의에서 이게 안 통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 교회 안 다니까 너한테는 좋다고 생각하지. 그건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가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교회 다니게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푸코가 말하는 공간의 배치도 그래요. 예를 들어 군대나 학교나 회사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간도 컨트롤하고 공간도 컨트롤하고, 만약 규정을 어기되면 그 사람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설정된다는 거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어떤 게 마땅히 이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가를 정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정치적인 행위는 없다.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본질이 뭔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의 해석을 모두 올바른 해석이자 진실한 해석이라고 설정해 놓고 나머지 해석들은 다 진실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질서고 이게 무질서라고 임의로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건강은 질서 잡힌 균형이고 병은 무질서일까요? 아니면 건강과 병은 둘 다 질서고 무질서란 없는 걸까요? 광교의 역사를 쓴 미셸 푸코의 말에 의하면 도덕적인 나태와 무질서가 정신병을 낳았다. 광교의 규정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규정은 이 시대의 통치 이득을 이며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정신병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복잡한 건데요. 18세기에는 질병을 무질서로 가정해 놓고 의사가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감기는 이 우주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걸까요? 죽음은 자연에 어긋나는 걸까? 병은 자연에 어긋나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푸코의 세계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와 정상은 무한히 다양한 방식 중에 해석 중에 하나인데 왜 그 해석만이 정상이자 질서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지배적 정상, 지배적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오늘날 지배적인 정상과 질서가 아닌 것은 비정상이자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라고 말하고 나머지 질서들 다 무질서로 딱지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의 세계는 비정상이 없어요. 무질서도 없어요. 그저 정상이 비정상과 무질서를 딱지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상이에요. 손가락이 5개인 사람도 정상, 4개인 사람도 정상. 여러분은 무엇인가의 결여가 아닌 완전한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지배적 질서에 대항하는 행위는 무질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질서죠. 질서들의 투쟁, 합리성들의 투쟁 아닌가요?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매우 황당해합니다. 어떤 노인이 딸 같은 여자와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한 그림이라고 당황을 하죠.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이 글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쓴 고대 로마인들이 기억될 만한 행동과 격언들에서 발췌된 겁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에게 내린 형벌은 감옥에서 굶겨 죽이는 것이었다. 이 노인에게 페로라는 딸이 있었다. 딸이 아버지 면회를 갔었는데 굶겨 죽이는 형벌이었기에 먹을 것을 일절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굶어 죽고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딸은 아버지에게 젖을 먹여 생명을 연장시켰고 딸의 효심 덕분에 아버지는 결국 석방되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 부끄러우며 무언들 못하겠는가는 교훈을 주는 그림입니다. 또 이 그림은 단순한 외선이나 야가 아닌 부녀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순간 작품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 아닌 외설이라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담은 성화라고 가치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의 옳음이, 나의 정의가 타인을 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잘 아시죠? 네,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알랭 르롱입니다. 안타깝게도 알랭 르롱은 작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락사가 허용된 네덜란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죠.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카테고리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존엄사를 채택 가진 프랑스가 어쩌면 갈릴레오를 심판하는 교황전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이게 배우지 않은 거고 이게 학문이 아닌 거고 이게 철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바이올린을 경매를 통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팔지 않고 바이올린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팔게 되면 8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팔아서는 안 된다.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든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론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변증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은 서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아내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먼저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의라고 하고 이보다 한층 발전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을 내놓겠죠. 그럼 첫 번째 의견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의, 모순이 되는 반을 비판하면서 둘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합의라는 새로운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변증법은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해겔의 변증법인 정반합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반합의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의라고 하죠.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랬더니 반대 의견이 또 나오겠죠.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사형일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는 어떻게 되죠? 긴장과 대립이 발생하죠. 이러면서 두 분이 또 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감옥에 쳐넣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시 이제 정의되는 거죠. 정의돼서 또 주장을 하죠. 그럼 살인범은 무기징역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또 반대 의견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또 대립이 발생되는데 이때 무기징역 해봤자 세금만 나간다. 인간 개조를 시켜서 세 사람을 만들어라. 두 사람이 또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되면 풀어주도록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일러스트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정의 이제 태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안티테제입니다. 처음에 정의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건 원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격형이야 라고 하죠. 그래서 둘 사이에 대립이 발생되겠죠.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둘 사이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아 이건 원기둥이다. 근데 또 반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니야 이건 종이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대립과 합의와 대립과 합의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절대지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변증법은
끊임없는 사유와 논쟁을 통해 좀 더 나은 답을 찾아가지만 결코 정답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아꼈던 제자 플라톤.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서양 철학은 이 플라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이 플라톤의 여러 대표적인 사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동굴 속에 갇힌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우상에 휩싸여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항우소 박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위인처럼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가짜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마저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전 그때 충격을 받고 과연 미래란 무엇이고 이웃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플라톤의 동굴에 대한 그 비유를 PPT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동굴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죠? 지구죠. 우린 지구 안만 알고 있죠. 그 외에 수많은 광활한 그 우주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와 똑같이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구에 태어났죠. 그것도 대한민국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빛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인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이때 이 그림자가 자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형이나 동물의 모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빛에서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보죠? 그림자로 보겠죠. 이것이 진짜 동물의 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움에 의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직접 눈을 보고 또 그것을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과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라고만 100% 믿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탈출을 합니다. 이게 진짜 세상인가?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인가? 의심을 하면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탈출하다 보니까 처음 본 태양의 빛에 의해서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게 진짜로 믿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밀어내죠. 아니야, 그건 내가 배운 게 이게 맞아 라고 여러분 우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눈을 못 뜨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태양빛이 쭉 이렇게 비춰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지식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받아들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태양도 보이고 그리고 자연 풍광도 보이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모형이 아닌 동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닫고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막 달려가죠. 신나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 다 그림자야. 진짜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밖에 나가면 내가 다 보여줄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깔깔깔 웃으면서 말도 안 돼. 야, 이 미친놈아. 저게 안 보이냐? 저렇게 생생한 게 어떻게 그림일 수가 있니?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굴 밖은 위험해. 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동굴이 실제로 아테네에서 존재한답니다. 실제로 이 동굴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30km 가다 보면 이 동굴이 나오는데 그때 플라톤이 죄수 50명을 잡아놓고 이 죄수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고 여기가 진짜 세계야 라고 했더니
이 제수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사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지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 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플라톤이 정말 이런 실험을 했을 리가 없죠. 내 말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권위나 사회적 통념에 복종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쌓여있죠?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종족의 편견, 이돌라가 편견에 속하니까요. 동굴의 편견, 시장의 편견, 그리고 극장의 편견. 이 편견들이 여러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올바른 인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종족의 그 편견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의 문명이 발달돼서 오로라나 또는 일식이나 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밝은 대낮에 일식이 와서 태양을 가렸을 때 깜깜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신이 노하셨구나. 그래서 제물을 바쳤죠.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종족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동물의 편견인데 우리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에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아유 이뻐라 하고 쓰다듬는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확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개는 무서운 동물이야. 머릿속에 이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개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개도 보면 순한 개가 있고 사나운 개가 있듯이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책은 누가 쓰죠? 당연히 사람이 쓰잖아요. 인간이 쓰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틀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상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각종 인터넷 정보 또는 각종 가짜 뉴스 유튜브 결국은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는 소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양훈이 쟤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소문을 내면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은 극장의 편견. 우리가 흔히 왜 TV를 보다 보면 유명한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믿잖아요. 박사니까.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 또는 훌륭한 종교인들 이 이야기는 다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는 맹목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과학자로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상의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성이 잠들면 어떻게 되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는 사유 그리고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으로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감정적인 욕구와 욕망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항상 이성에 따라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이것을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알았기에 소크라테스,
아플라톤의 계보를 잇는 주지주의적인 참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단 이러한 행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하루 실천했다고 해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덕이라고 합니다. 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적인 덕, 또 하나는 품성적인 덕을 말합니다. 우리는 윤리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해를 요하는 철학적인 지식이든 실천을 요하는 실천적인 지혜이든 머릿속에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적인 덕은 교육으로 해결이 돼요. 이해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성적인 덕, 즉 의지와 자세.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내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중용의 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야 할 상황이면 마땅히 화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낼 마땅한 대상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려면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주지주의뿐만 아니라 주의주의, 즉 의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물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에는 4가지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료인이고, 두 번째는 형상인이며, 세 번째는 작용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목적인인데요. 예를 들어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책상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책상이 존재하려면 책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즉 진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없으면 책상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형상인은 무엇인가? 왜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목수가 설계한 디자인. 이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작용인은 무엇인가? 목수가 설계한 디자인과 재료를 결합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적인. 책상은 왜 존재하는가? 책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이것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론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고,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주방에 있는 칼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 칼은 목적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쓸모없는 고물에 불과하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라는 목적론적 윤리설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바이올린을 경매를 통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팔지 않고 바이올린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을 경매를 통해서 팔게 되면 8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경매를 통해서 팔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 선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팔아야죠. 저도 팔겠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팔아서는 안 된다.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든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바이올린을 돈 많은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 집에서는 장식물이 되겠죠. 그러나 연주자에게 선물하게 되면 바이올린은 재기능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론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온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곰돌이 푸는 나무 발치에 앉아 발바닥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기 꿀벌이 있는 이유는 꿀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더니 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꿀벌에 대한 푸의 생각은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다. 사회 조직과 정치 행위에 대해 생각하면서 목적론적 추론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개개인의 국민의식을 성숙해야 한다. 즉 미덕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식이 성숙하면 뭐 하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곡이 잘 아시죠?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잃은 슬픔에 산속에서 숨어 지냈잖아요. 만약 율곡이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마이클 샌델도 동조하는 부분인데요. 개개인의 국민의식을 성숙시켜서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여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목적을 도출한 뒤에 그 목적의 정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목적론적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